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 노동절인데요. 올해 노동절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픈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우리 사회의 엄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대형 참사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노동자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한데요. 정부가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안전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가장한 해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들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구조 신호로 사용되는 메이데이라는 이름의 노동선언을 했는데요. 절박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의 구조 신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를 차기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통합당은 오는 8일 원내 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 의혹에서는 통합당 내분과 민주당의 국민 발안제 표결 제안으로 불거진 개헌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노동계 원로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우리의 노동 현실,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후 8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에서 지금 산불 소식이 지금 들려왔는데요.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속초 설악신문 김주영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고성 일대에는 건조주의보하고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산불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된 상황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상당히 그 산불 진화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근처까지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한 주택에서 시작된 산불이 8시 10분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인력 83명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서 이제 그 산불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방화선은 구축하고 있지만 지금 치속 초속이죠. 초속으로 따지면 5, 6m의 지금 강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진화조차 지금 그냥 물만 뿌리고 있고 지금 더 이상의 좀 진척은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지금 야간에 지금 진화 헬기도 뜰 수 없고 또 인력도 지금 충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민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인근 초등학교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지금 대피령을 내렸고요. 지금 공무원들 소집령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지금 속속 지금 진화 인력들과 장비들이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지금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화재 진압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해가 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네, 소방 헬기가 뜨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 헬기는 뜰 수가 없습니다. 네. 야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들도 이제 산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대응 요령이 뭐냐면 확산됐을 경우에 너무 진입해가지고 끌 수가 없을 경우에는 다 진압 인력까지도 다 대피하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고 지금 저지선이라 그래서 이제 산불이 난 곳에 한 10m 전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을 뿌려놓고 이제 이쪽으로 확산이 못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이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시작해서 그 옆인 주광면 하계리 여기에는 또 22사단 또 사단 본부가 있고 또 주변에 또 폭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좀 저지를 하고 있고요. 또 북동풍이 불어서 만약에 해안 쪽으로 간다면 또 민가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대피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악산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은 또 많은 또 원시림이나 또 산림이 또 밤새도록 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제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속 6m 그리고 지금 설악산 미시령 진부령 일대는 시속으로 치면은 지금 시간당 한 70km 이상 정도의 지금 강풍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대응 1단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성군에서 주민 30명 정도를 대피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택에서부터 화재가 나서 그게 이제 산불로 옮겨 붙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그 네네. 지역 주변에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그 인명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인명 피해가 당연히 우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민가들은 지금 대피를 하고 있고 인근 속초 쪽으로 지금 몸만 또 피신해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또 한 5km, 2km에서 5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밤새 이제 또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몸만 빠져나와서 지금 인근 속초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행렬도 좀 지금 관광객들 차량과 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또 7번 국도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라든가 아니면은 민가 쪽으로도 불이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때도 고성하고 속초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산불이 이렇게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작년 4월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이제 그 미시령 쪽에서 이제 그 한전의 그 개폐기가 강풍이 이제 끊어지면서 절단이 되면서 이제 스파크로 인한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에서 어떤 불씨가 이쪽으로 넘긴 것 산 쪽으로 지금 옮겨 붙으면서 난 것으로 보여져서 불씨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지금 오늘도 계속 예보를 하기에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네. 예, 김주영 기자. 지금 갑자기 김주영 기자하고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끊어졌는데요. 지금 아직 얘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강원도 고성군에서 오늘 오후 8시 20분쯤 주택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산불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김주영 기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난해 4월 대형 산불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에서 불씨 관리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당국에서도 많은 이제 또 이런 그 주의를 또 이렇게 발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택에서 이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이제 정확한 조사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지금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 수도권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바베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라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이렇게 버너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시는 걸 보면서 강풍이 불 때는 그걸 좀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네. 이번 산불이 발화된 원인도 야외에서의 불씨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최악의 또 대형 산불로 또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들도 고성군에서는 긴급 소집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하고 소방당국에서도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지금 속속 직결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자, 네. 앞으로 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진압을 하게 될지 지금 일단 저지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지선을 우선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예측을 해서 저지선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경을 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봐가면서 이제 충분한 또 이격거리를 놓고 저지선을 구축하고 또
폭발물이라든지 군부대 주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인들이 지금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저지선을 구축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산림이 많이 우거진 쪽으로 번진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타겟 내버려뒀다가 이제 새벽에 산불지나 헬기가 떴을 때 이제 꺼야 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지금 소방당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재 진압 소식 그리고 또 산불 소식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혹시 전화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긴급한 속보가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 제작진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또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속초 설악신문 김주영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성 산불 소식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긴급 속보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좀 정리해서 중간중간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 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청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에서 지금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앞서 또 저희가 긴급히 현지에 있는 기자하고 전화 연결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강원도에서 자꾸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도 바람도 많이 불어서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하고는 정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먼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것인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결국 전국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상황이 됐는데 결국 임기위원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게 당 진로 문제를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의결 정도수가 안 돼서 그 임기 문제를 해결 못했잖아요. 아예 상임정국위 자체가 의결 정도수 자체가 안 돼서 아주 성립 자체가 안 됐는데 2016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도 그때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무산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희옥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새 지도부한테 넘어가는데 이제 다음 5월 8일이죠. 원내대표 선출하는 게. 당대표 선거는 뭐 그 이유고 어차피 새 지도부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반김이냐 친김이냐 친김정이냐 반김정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김 반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원내대표 선거도. 그러니까 어쨌든 통합당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좀 거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얘기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만철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뭐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예고가 된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가 맞다라고 얘기했다가 바꿨단 말이에요. 입장을 완전히. 그 당내 중진들은 어쨌든 대체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아주 뭐 명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비대위를 둘러싼 김종인 비대위를 둘러싼 이 논쟁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 통합당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 보수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토론까지 갈지 아니면 단순하게 다시 자신들의 향후 당내 입지에 집착해서 그런 쪽으로만 국한될지가 향후 통합당이
또는 한국 보수가 미래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아직 제정신을 차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도 이제 컸으니까요. 지금 또 이렇게 며칠에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심재철 임시지도부가 초반에 이제 관리 실패였죠, 결과적으로는. 좀 서두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이 빠진 심재철 임시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심재철 권한대행 자체가 당선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낙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자체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차기 지도부 특히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일정이 앞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역할이 특히 이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이 선택 기준이 그 어느 신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김종인이 아니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된 것처럼 돼버렸고 네.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 자체에서 반쪽짜리 논란이 된 시발점 중에 하나는 당권과 차기 지도부의 구성과 시기 등에 따른 이해관계의 엇갈림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이 또 밑에 이제 잠복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더 곤혹스러운 그 위치에 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이러저러한 자리에 나서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그 함수의 정말 산물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의 측면만 갖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좀 더 이 혼란 속으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이제 3선부터 5선까지 뭐 지금 이제 영남권 중심으로 아무래도 의원들이 3분의 2 정도가 영남권 의원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3선부터 5선까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살아남았다고 할 만한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원내대표 선거에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뜻 또 나서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칫하면은 그냥 무주공산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구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권 의원들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보통 구도가 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도가 짜이잖아요. 네. 선거 구도가 당내.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그런 구도는 안 짜이고 있어요. 지금 친 김정희냐 반 김정희냐 이런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원내대표에 출마하려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원내대표의 쟁점이 이제 친김이냐 반김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친김이라고 표방을 하든 반김이라고 반김정인의 표방을 하든 어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공산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확실히 원내대표 후보로서 뭔가 이 당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측면이 대단히 약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제 새로운 정치 3선이 됐건 4선이 됐건 원내대표를 함으로써 어떠한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네. 소신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알리는 이런 쪽보다는 친김 반김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 구도로 좀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불가피하게 말이죠. 네. 이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 통합당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15일 지났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괴멸적 참패당하고도 지금 이분들이 하는 행태들을 볼 때 여전히 문제의식은 거의 부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 뭐 가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건 그거고 현실적으로 볼 때 바로 그러한 구도 때문에 친김이냐 반김이라는 이런 구도가 이 지금 원내대표 주자들에게는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달갑지가 않은 거라서 뭔가 아직은 달아오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주말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의 쟁점이라든지 향후 통합당의 미래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의원들이 좀 물망에 올라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제 구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영남권 의원들이 아무래도 전체 이번에 이제 84명 중에서 21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로 따지면요.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 60여 명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남권 의원 중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좀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정책위 의장이 영남권에서 나오든가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권 지역에서 누구 한 명이 또 나와주는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영남권 후보가 어느 쪽으로든 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내대표라면 반대쪽 네. 어떤 식으로든 조합 자체가 그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영남당화 됐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차기 21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당내 리더급 의원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나서고 안 나서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자기 계파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느냐의 판단을 우선할지 네. 아니면 이 통합당이라는 공동체나 뭐 보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거를 좀 더 우선해서 판단할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구성원들의 몫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당내 지금 리더급으로 평가받는 의원들의 선택과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선거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통합당 내의 어떤 세력 관계 특히 이번에는 뭐 어느 신문에 표현한 것처럼 김영초가 그죠? 김종인이 아니냐. 네. 영남 그리고 초선이라는 네. 표현인 것처럼 결국 또 그 안에서의 세력 관계를 또 확인하는 구도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추대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또 다시 경선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또 다른 그 선거라는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 있음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통합당이 그걸 또 한번 확인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보면 저는 개파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과 전체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그 고민과 어떤 경쟁들이 이번 결과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당권 주자든 아니든 간에 또 앞으로 뭐 대권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내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다 각각 나눠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뭐 그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두 분이 보시기에 누가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내에 이제 초선 의원들의 비중이 높고 중진들은 또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상태에서 과연 무사히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설령 출범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강한 충격 요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 출범했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뭐 공천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대선 주자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한계가 뚜렷할 것 같다. 게다가 그런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당내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들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통합당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구나 그동안 이런 인식이 전제돼야지 네. 김종인 비대위에 이제 힘을 실을 수가 있는데 중진들이 설령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 그 중진들의 반대의 그 명분들을 보면 따라서 저는 이 비대위가 출범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출범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새 지도부가 일단 들어서서 그다음에 빨리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통합당 내부에서 보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를 바랬는데 그런 정도까지 아직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충격의 패배가 워낙 커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외부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김종인이 낫다고 생각했던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합당 내부 가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면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고 봤지만 지금 그런 것도 잘 안 된 상황이라면 지금 이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뚜렷하다.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명근 교수님께서. 네,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장제원 의원 표현처럼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바로 넘어갔으면은 뭔가 이렇게 뭐 부드럽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선
그 총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회된다 하더라도 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됐고 결과적으로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떤 전진보다는 뭐랄까요 내부 싸움에 좀 더 그 골몰하는 걸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네. 물론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결정적으로 그 나타날 수 있겠지만 조금 장제훈 의원의 그 설명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좀 의견이 하나로 좀 모아지는 과정이 원내대표 아마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청취자분께서 3805님이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건강하고 우리나라 정치도 성장할 텐데 한 축이 심하게 무너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는 여기서 이제 가름을 좀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두 당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번 좀 충격을 받았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의 부실검증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뭐 예견된 참사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 박명호 교수님께서 먼저. 글쎄요. 뭐 어차피 환상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사안들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중적인 모습들인 거잖아요. 이건 뭐 여기만 있는 일도 아닌 거고. 네.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정수장학회 부회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 논란이 좀 됐죠. 네. 근데 이게 참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보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의 부회장은 없을 거예요. 장학회 자체는. 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출신의 학생 때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만든 모임의 부회장이었다는 거지. 정수장학회 부회장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언론들이 이거 가장 단순한 팩트인데 누구 하나 쓴 거 가지고 네. 그냥 뭐 공중파와 종편을 불문하고 네네. 모든 신문까지도 하는 그런 어떤 좀 가벼움이 확인된 보도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양정숙 문제는 사실은 그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되죠. 이분이 계속 버티면 아마 수단은 마땅치 않을 텐데 네. 그리고 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는 거는 이런 사람 보호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악용이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 어느 분 또 그 정치인 중에 한 분 말씀하셨던데 이분을 하신 분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신 분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5번이라면서요. 예. 민주당 5번이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갔죠. 5번이 선출된 5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든 간에 결정이 돼 갔을 거거든요. 네네. 그 이분의 후원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분에게 신세를 졌든 이분에게 후원을 했든 간에 네. 그분이 해결하셨어야 맞지. 조용하게. 근데 이분이 아마 버티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변호사니까 더더구나. 네. 버티겠지만 뭐 시간을 좀 끌겠지만 최종적으로 해결은 되겠지만 계속 거론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문제는 좀 정리하는 게 그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창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정숙 당선자가 지난 선거 때도 비례대표 19번을 받았더라고요. 네. 4년 전에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주당 5번 받았다가 이제 그 연합정당이니까 15번으로 와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 당선시키려고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제명해봐야 이 양정숙 당선인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그 당 소속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배지 달았으면 됐지.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건데 당에서 제명해봐야 의원직을 박탈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이게 또 이제 개원하면 얼마나 또 그 이슈가 많아지겠어요. 뭐 협상, 뭐 국회의장, 부의장 그러면서 이게 또 묻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이 기억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보십시오. 네.
통합당이 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공천 잡은 막말 때문에 진 게 아니거든요. 네. 전 만약에 이런 양정수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선거는 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 개원하면 물론 이제 법률적인 차원은 다른 문제겠죠. 지금 고발을 아직 안 했죠. 고발한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더 시민이 고발하겠다는 네, 거죠. 시민당 쪽에서는 네. 고발한다. 제명 조치하고 고발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사과했죠. 사과했는데 네. 그런 것보다도 사과도 하고 뭐 제명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국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개원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 차원의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거론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검찰을 고발하고 이제 기소되고 법원에 가고 이건 나중 문제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돼야 의원직 상실되고 이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거 말고 네. 이분은 계속 법률적인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접근해야죠. 전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든지 국회 윤리위 차원의 그런 제명이 아니더라도 그건 대단히 어려워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국회 차원의 의원 제명. 옛날 YS 때를 말고는 79년도에. 네.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것도 시도해 보고 그 전이라도 어쨌든 양정수 당선자가 사퇴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얘기됐던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재산 축소 문제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부동산을 이제 차명을 거래한 것도 예. 있고 세금 탈루 의혹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 국회 나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법률적인 판단 기다립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것이에요. 민주당이 이러한 정무적인 걸 반드시 좀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180석을 국민들이 준 그런 개혁의 동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가구 1주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두 채 있는 사람들은 한 채 팔고 한 채만 갖자. 네. 집은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이건 했었는데. 다수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의 기존의 얘기하고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이제 그 안에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 그거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수장학회에서 만약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부회장이든 논란이 그러니까 그거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그게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닌 거고 다만 이분이 이제 사실 여기저기 이제 뭐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네. 하나로 이제 거들먹거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좀 스타일 많이 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한테 정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도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대변인 사과한 거 아닙니까? 제명도 시키고 그렇다면 그런 조치 이양한 것이니까 그게 확실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결말을 짓고 넘어가야죠. 우리 정치 항상 이런 일이 있다가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면 또 이슈가 나오면 그거 덮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21대 국회부터는 뭔가 달라져야죠.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느냐 못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를 이제 여기서 가늠하는 거거든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아무래도 진 쪽에서는 그걸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혼란이 어느 정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긴 쪽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받게 된 상황인데 계속 지금 악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안에서부터 뭔가 잡음이 나오고 또 그게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휘청거릴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오만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제주 영능복주 다들 하는 얘기예요. 네. 뭐 물은 뭐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이 배를 엎는다. 뭐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네. 그게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당나라 위증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관 정의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민심은 항상 조변석계예요. 무슨 진보가 뭐 주주가 됐다, 보수가 주주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민심은 항상 중도와 합리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주류에서 진보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옳지 못하고 항상 심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심이 무섭다, 뭐 선거는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같죠? 다 기억합니다. 착착착 쌓이면 나중에 다 나타나요. 네. 그런 걸 더 잘 알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부담되지 않게 빨리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사퇴시키는 양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야지 정의와 공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무희 교수님께서 뭐 하실 말씀 이게 사실 수단이 많을 텐데
좀 누군가 좀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오거돈 건이나 양정숙 건은 빠를수록 좋죠. 네,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그럼요. 좋다. 네,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치 현안 하나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마지막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 이걸 지금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남은 민생 법안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국민 발안제가 개헌안을 지금 띄운다고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최창인 교수님께서 우리 설명을 좀 국민 해주시죠.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이런 제도를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일단 국민들이 너무 이제 그런 주도권을 못 가지니까 국민 창안, 국민 발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개헌안이란 말이에요. 개헌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개헌하려면 이제 2개월 내에 60일 내에 투표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 투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개헌되는 거거든요. 네. 절차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의된 지가 3월이니까 이번에 해야 돼요. 5월 8일 날까지. 5월 29일까지가 20대 국회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투표 붙이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지금 낙선자들도 많잖아요. 지금. 이거는 2개월 내에 하는 거니까 투표 붙이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국회 이걸 막 서두르는 모습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조금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절차, 입법 절차에 따른 당연한 수순을 앞에 내세운 간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국회에서 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얘기만 한다고. 그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21대 국회 가서 아마 상당히 고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아마 여러 가지를 그 과거의 실패 경험도 있고 또 지금의 찬스라고 하는 정책 기회의 측면에서 고민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개헌이 뭐 다음 국회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개헌의 명분 축적용인 것 같기도 해요. 미리 띄워보고. 미리 띄워보고 꼭 이 국민 발안이 아니더라도 개헌할 게 많잖아요. 권력 구조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위한 명분 축적용인 건 좋은데 민주당에서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급히 서두를 게 없다 이런 입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이거 개헌인데 어쨌든 간에 개헌에 시동을 거는 건데 너무 서두르는 건 이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아이디 K7775 460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민주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십시오. 빨리 정당치 않은 당선인과 당원을 정리하십시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실 또 여론이 안 좋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21대 국회에 있어서 개헌 문제랑 연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듣고 지금 시간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하는 시작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타이밍을 보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보다는 21대 국회가 훨씬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과 수단이 많거든요. 사실상. 하려고 들으면 하는데 문제는 열린우리당 시절의 그 실패의 그 반면교사의 교훈을 아마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하는 측면과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주느냐에 대한 고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개헌이 이제 다음 국회에 21대 국회에 커다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권력구조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단순히 권력구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제도나 정치제도의 문제. 이번에 비례대표제도가 얼마나 허술한가. 이번에 이제 도입된 비례대표제도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문제, 정치관계법과 같이 가는 개헌 그리고 개헌이 단순하게 권력구조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개혁 동력이거든요. 이제 개헌은 해야 된다는 공감도 원래 오래전부터 형성됐던 거 아닙니까? 박씨 체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개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시동을 걸어 나가는지 그리고 야당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대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개헌 발의를 과연 하게 될지 물론 뭐 이제 국회 차원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거제 문제하고 권력구조 개편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또 대선이 가까우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도 있죠. 또 한번 블랙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개헌 문제 얘기 나올 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고성 산불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때문에 조금 공동정치구역 시간이 짧아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로 세계 노동자의 날이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이기도 한데요.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던져 노동권을 지키고자 했지만 우리 노동 현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노동계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노동계 원로의 목소리를 통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병 중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한 5년여 투병 생활 중이지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대표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서 빨리 좀 그 건강이 좋아지시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노동 현실은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어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노동계의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거 한 지 올해 50주년이 되죠. 또 오늘은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네. 한국 노동 현실은 일용직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네. 그 화재 사건이 우리 한국 노동 현실을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2008년 1월 7일에 바로 그 같은 도시 이천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 사건 판박이 사건이에요. 네. 그때도 안전시설 미비 또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로 화재가 발생해서 40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산재세가 쭉 이어지잖아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네. 또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청년이 이렇게 참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변을 계기로 어머님이 내 아들은 같지만은 내 아들 같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고 국회에 호소해서 이른바 이제 김용균 법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이 법적인 법이에요. 알맹이는 다 빠지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법인데 전혀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겠냐? 우리 기업가들이라든지 또는 공사 책임자들이 노동자들 목숨을 정말 천시하고 노동 무시 천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때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져갔는데 이 법인 대표가 2천만 원 벌금 받고 끝났어요. 네네.
40명 노동자가 숨져간데 제값이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은 세계 이 5명의 나라가 되는데 세계 제일 산업 제일 나라, 비정규직의 나라가 되어 있고 노동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요즘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서 모범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노동 후진국의 탈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진정한 모범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오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도 대표님이 참석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노동절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재해의 현실, 또 코로나가 몰고 온 해고의 바람, 또 이런 것을 이제 현실을 고발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세 가지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 재해를 이제 중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 관련법, 산업안전을 노사정이 이렇게 대화를 가져서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입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화하자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해고 바람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형 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해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것이 강조하신 대로 해고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코로나 위기를 그렇게 해서 극복하자는 강조를 하셨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1,300만 정도가 고용보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서민들을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노동계가 사회적 연대 틀을 통해서 지금 그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용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다라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사회적 연대를 어떤 틀 안에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네, 민주노총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주에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서 공간으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그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를 통해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의원대를 지금 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코로나 이거 위기는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것 아니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셨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총리께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비상기구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해주시사 했는데 저는 정 총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갖고 곧 이 기구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하고 노동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군요. 그리고 노동계 의견을 좀 받아주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협의 중인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총리께서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경산호위가 아니라 총리의 주관하의 원포인트 비상기구를 이렇게 설치할 의상을 갖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지금 경산호위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노총이 대승적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저희가 인터뷰한 김에 사실은 이 얘기를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님께서 정의당 선거대책위 고문단으로도 이번에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정의당이 얻은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21대 국회도 20대 국회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은 더 심하게 양당 대결 상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대선 국면이 열리거든요. 이때 견제하고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제3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석수를 보면은 정의당이 제3당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 의석수 가지고 과연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혁 과제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정의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의석수 가지고 그 제대로 역할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정당의 위기가 와 있다. 양당이 정의당을 무시하고 배제할 텐데 그렇게 하면 진보 정당이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으로 대표님께 질문을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진보 원로로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의당은 진보 정당다운 정당이 돼야죠. 민주당 이중대 소리 이제 안 들어야 됩니다. 진보 정치는 뭐겠냐? 서민들 밥 먹여주는 정치가 진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정치 마당은 국회의사당과 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손잡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에서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도 고성 산불이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도 산지의 순간 풍속